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당국이 특정 공간이나 단체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의 전파 경로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스크 사용과 수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임시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정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황 기자. 어제 오후 또 밤사이 나온 확진자와 사망자 집계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또 한 명 사망자 추가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수를 말씀을 드리면 5,6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전체 집계와 달리 특성별 집계는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대구에서는 4,000명을 넘어섰고 또 경기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식 집계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서울 동대문구 등에서도 나와서 추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32명인데요. 4명이 더 추가돼서 총 36명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일단 경북에서 1명, 대구에서 3명이 나왔는데요. 33번 환자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직접 쌓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번, 35번, 36번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사람도 전날에 비해서 7명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오늘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늘어나서 현재는 4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하루에 한두 명, 그리고 많게는 한 3, 4명까지 완치된 적은 있는데 이렇게 7명까지 완치된 건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완치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단 병상 확보를 위해서 보건당국이 완치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임상 진단, 그러니까 어떤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 또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전자 증폭 검사를 2차례 해서 이 2회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검사를 받지 않고도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요. 31번 확진자가 지난 2월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점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통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세가 2주간 나타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제 차츰 그 증상 발현이 사라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에 따라서 완치자 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그리고 완치자 현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질본에서 결과가 나오면요. 저희들 추가해서 반영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확진자 발생, 아무래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어떤 전수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 외 지역도 사실은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발병 경로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이쪽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겠다 하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신천지 신도들 위주로 해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조사해서 환자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몇 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병실이 부족해서 사실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 중에 그런 얘기 한 분들도 있었어요. 본인들은 정말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검사를 못 받고 있다가 또 중증으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 관련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줌마 댄스라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댄스 학원의 강사분 때문에 확산이 됐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그렇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온천교회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검사도 하지만 이제는 선별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검사도 하고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 중심의 진단 검사 우선순위를 일반 시민으로까지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요즘 이 사용 지침에 대한 혼선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 사용 방법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해놨습니까? 네, 일단 그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는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마스크 하나를 사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건 한 번이라고 말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지침이 세계보건기구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WHO의 권고 사항은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적인 세팅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 3일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도 면 마스크 사용과 또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다만 논란이 됐던 것은 과연 이게 안전한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쓰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좀 모호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그 재사용이나 면 마스크 허용이 수요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지적이 일자 식약처에서는 자체 중간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실제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을 하니까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예. 그 앞서 발표했던 내용과 좀 다르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거 면하고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지 말아달라는 이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었죠. 식약처 입장이 좀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 구하는 걸 어떻게 좀 구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맞습니다. 상황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입장을 바꿨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마스크는 원래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스크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혀 마스크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발표된 건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 일회용 마스크를 40시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제가 쓰고 딴 분이 쓰고 이러면 문제지만 본인이 사용한 다음에 하루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이걸 가능한 한 건조를 잘하고 말릴 수 있으면 말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사용하는 것까지는 물론 이제 그것도 가능하면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1회 정도 더 사용하는 것은 40시간 정도 그 필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면 마스크 문제도 중요한 건 저는 필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 마스크 자체는 사실 비말을 막아주는데 한 20% 정도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필터를 집어넣으면 정전기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걸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예, 예. 80% 정도, 90%까지 높게는 그렇게까지 된다고 해요. 이게 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그 성동구에서 그 주부회 아니라 분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면 마스크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하다가 예. 이걸 실험을 요청했어요. 서울시에. 네. 서울시에서 보건 관련된 환경연구원에서 예, 이걸 보건환경. 조사를 했는데 필터를 장착했더니 8494 정도 KF 그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터만 잘 장착을 하면 충분히 저는 활용 가능하다. 물론 WHO는 그 과정을 아마 생각하지 않고 면 마스크 자체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필터만 장착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성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가 국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과도 했고요. 장관들에게 현장에 가서 직접 좀 관리를 하고 챙겨라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발표 나온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의경 식약처장인 일단 이번 주 이내에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스크가 언제 공급되느냐는 그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계획을 대답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이 줄을 안 서고 하루 한 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열흘 이내라고 했다가 다음 주 중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배급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국민 수요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부족하면은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공급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제조업체 생산량이 주말에 뚝 떨어진다면서 보조금을 줘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준배급제 이야기 거기 예. 정확한 명시는 안 됐습니다. 예, 배급제라는 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국에 있는 어떤 그 안전 기록 장치가 있잖아요. 예, 예. 기록들을 활용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능한 일까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보급제라고 하는 것을 배급제. 이제 배급제. 지난번에 이제 그 기장군에서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어요. 그거를 직접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컨대 뭐 하루에 필요한 만큼 그 가족의 수만큼 전달하고 또 며칠 있다가 그만큼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배급제가 되는 거잖아요. 준배급제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100% 가능할 때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 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또 일일이 기록하면서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데는 동장이나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배분하고 또 사인하고 이렇게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평등하게 균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고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문제 DUR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예,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약을 사게 되면 거기 기록이 다 남잖아요. 언제 뭘 샀는지 이걸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일원화해서 팔 거냐 이 부분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검토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이 만들어내서 어쨌든 최대한 수급을 해야 되지만 예.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분배와 배분을 조금 공정하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줄 서서 사는 분들 가운데는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면 이런 불만들이 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준 배급제 이 부분도 검토의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예.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임시국무회에서 과연 어떤 수급 대책을 마련할지 궁금했는데 기재부에서 브리핑을 9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이걸 예. 전격적으로 오후로 연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처가 뭐가 안 맞았을까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제 이유를. 부처 간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DUR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마스크라는 게 의약품도 아니잖아요. 의약품도 아닌데 이거 언제 사서 언제 배분하고 이런 것까지 집어넣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행정적 절차가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마 약간의 충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돌이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좀 거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연기된 것 같은데 뭐 당분간 오늘 오후에라도 정말 발표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이런 문제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요즘 그 10분 만에 검체 채취 가능하다고 하는 그 드라이빙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방법이 굉장히 좀 많은 전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정부도 표준 운영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접수와 진료, 또 검체 채취, 소독과 교육 등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인력은 최소 4명부터 최대 8명까지로 구성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호자 동승은 불가능합니다. 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전 예약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드라이브스루는 말 그대로 차량을 통과하면서 검사를 받는다는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 안에서 문진표 작성, 또 체온 측정, 검체 채취까지 모든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10분이면 검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선별 진료소에서는 의심 환자가 왔다 가면 그 소독해야 하는 문제 등 때문에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거의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감염을 확산하는 우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7곳 경북대 병원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전국 48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은 차에 동승자가 없어야 된다는 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좋은 평가를 얻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좀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황 기자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신천지 교인들은 8일까지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됐나 봅니다. 근데 이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게 3주째가 되는 것은 다 해제가 되잖아요.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원칙에만 무조건 따른 겁니까? 아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잠복기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8일부터 자가격리가 3주째가 되는 신천지 교인 중 모든 무증상자에 대해서 자동 격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발열 검사나 뭐 그런 검사들은 계속 진행을 하되 발열이나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없으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염 위험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31번 확진자가 지난달 16일에 마지막 예배를 받는데 이때 바이러스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가정을 해도 이미 3주가 지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구시는 자가 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 중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예. 만일 격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격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임상학적인 특성이나 잠복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습니다만 예. 지금도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38명이 추가 확진을 받아서 총 5,766명의 누적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수백 명 단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국민들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들이 나중에 이제 격리가 좀 해제되고 나서 또다시 집단 모임을 하게 된다면 또 이게 확산이 또 더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대구시의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관리하다 보니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거 관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람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A라는 사람한테는 바이러스가 소량이 있을 때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중증으로 있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있는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잠복기 3주가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격리 해제시키는 거, 격리 해제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집회를 갖는 것 자체는 저는 어느 정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어느 누가 어떤 사람한테 또다시 지난번에 한번 양성해서 음성 판정받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확진이 돼서. 예. 그거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다 달라질 수 있고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주가 지났다 해서 모두 다 음성이고 괜찮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집단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모이는 그 형태도 사실은 일반 교회와 다르게 옆에 그냥 가깝게 붙어서 예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신천지에서 그렇게 밝혔으니까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겠다고 했으니 당분간 이런 집회나 모임 자체를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 자체도 신천지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좀 당분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함영옥 전 강남보건소장과 함께 대구의 상황, 보건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 현장의 주의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최 교수께서도 또 군 장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장의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임을 해서 뭔가를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전염병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나 방역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잘못 기준을 적용해서 실수하게 되면 그 전체가 이제 방역 시스템 자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퇴원시킬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조사 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은 실행하는 과정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다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량권은 일정 부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좀 달라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면 또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하면 기준이 없다 보면 방역 전체 시스템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나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의료진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논의를 거치고 그래요. 지금 정석윤 총리가 거기 내려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고 검토해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해서 가능한 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재량의 범위를 조금 넓게 주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구 지역의 환자 수용 부족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좀 개선이 됐는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 전체 확진자 4,300여 명 가운데 지금 1,590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582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까지 아직도 2,100여 명이 대기 중인데요. 오늘 중으로 일단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한 240여 명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6곳인데요. 수용 가능한 인원이 1,100여 명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이에 따라서 주말까지 당일 추가 확진자를 제외하고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는 환자를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까지 가용 가능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한 5천여 개 확보가 됐는데 환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비시설을 포함해서 생활치료센터를 6천여실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민간 보유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도 연수원 또 큰 대형 교회들도 사실 자기들이 쓰고 있던 연수원을 내놓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북 같은 경우는 이 경북 합숙 있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뭐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전에 좀 양해가 협조가 좀 안 돼서 예, 예. 이게 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면밀하게 이걸 해야지 주민들 반발도 없고 맞습니다. 또 환자 치료, 경증 환자 치료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 넘어올 때도 처음에 좀 초창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설득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발표도 사실은요 미리미리 좀 조치를 잘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주민들 입장에 좀 불안해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설득을 잘해서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격리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제 굴지 기업들, 삼성 같은 경우에 연수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의료원의 의사들을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영덕 연수원이 이제 경북 영덕에 연수원이 있는데 그 수련원에 병실도 마련하도록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삼성의료원에서 의사들을 파견하고요. 2주에 한 번씩 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2주 동안 하고 또 새로운 의사들을 바꾸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경북 지역 기숙사가 있거든요. 구미 LG 디스플레이 공장의 기숙사를 비워서 그 기숙사를 또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울진의 연수원도 제공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예. 종교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강림교회 다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도 다 제공을 했고 천주교에서도 피정기관 오늘 대구 권영진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정기관에 오늘 또 입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정하면 이제 수련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기관을 또 제공하고 이래서 정말 종교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대구의 어려움들을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도 뭉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00명 정도 어제까지만 해도 2,000명 정도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제가 볼 때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거의 입소가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북 학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그 감염병 관련 그 기관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또 감염병 관리 법안이 있어서 거기에도 대치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맞아요. 정부가 이런 지역이나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좀 섬세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고 예.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또 논란이 되면 다른 여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를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너무 빨리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동참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정부에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신도 고의 누락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각을 2번이나 하고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 여론조사까지 이야기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지난달 28일에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혐의는 신도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부분인데요.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틀 뒤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신청을 했죠. 근데 두 번 다 검찰에서 고의적인 누락 부분 그리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 경찰은 추가로 또 어떻게 수사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어제 국회에서도 이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은 역효과라는 방역당국 측 의견에 따라서 강제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이에 추 장관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법무당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언급도 했었는데요. 추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 86%가 찬성했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시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또 나왔는데 이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황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압수수색도 계속 반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주의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서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명단 누락이나 역학조사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고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2천여 명 정도 명단이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이래서 제대로 명단이 전달되지 않아서 경찰이 고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검찰은 왜 이렇게 보는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명단 누락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천지가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 방역당국도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하거나 강력하게 어떤 그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숨는다. 음성적으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신천지의 특성상, 신천지 교회, 교단의 특성상 이게 그 선의에 기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떤 종교 단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할 거냐. 예. 여러 가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신천지는 그 자체로 잘 밝히지 않거든요. 실제로 또 확진되기 전까지 본인이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거나 신천지 신도라는 걸 밝힌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방역 대책을 세우고 신천지와 관련된 검사를 다 마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금 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예. 방역 상황을 보면 조금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위반 여부 분명히 가려야 될 건 가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어제 의결한 추경안 오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총리 오늘도 국회 총리 후에 처음으로 시정 연설도 하는데 예, 그렇죠. 11조 7천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조 코로나19 7천억 원. 관련 추경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죠. 추경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뭐 새로운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아쉽다. 또 강화됐어야 할 내용이 있고 아니면 진작 나왔어야 될 내용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냐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1조 7천억 원, 2조 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소비 쿠폰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7세 이상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면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대구에 들어가는 돈이 약 7천억 원, 7천억 원보다 조금 못 돼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11조 7천억 원에서 그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하고 설득을 하겠지만 야당 입장에 야당 의견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예.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볼 때 뭐가 필요한 부분에 근데 뭐 대구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염 관련돼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컨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서 인력을 파견했을 때 병원이 손해를 보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돈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력 확충, 그다음에 장비 확충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 치료자 생활지원이나 의료기관 융자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부분은 실제 감염병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별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소비 쿠폰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의결이 돼서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 혹은 뭐 누락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국회 차원에서 또 조율이 가능한 그럼요. 거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야당은 어쨌든 그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죠.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정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마련된 부분도 있어요. 조금 예. 오래된 건 아니고. 그러면 또 기관별로 이게 정부도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걸 가지고서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서 혹시 빠질 수도 있고 또 누락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매의 눈으로 좀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늦어서는 안 임시국회 돼요. 안에는 끝내야 그럼요.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감염병 대책을 위해서 빨리 집행이 안 되면 예. 이게 괜히 추경만 예산만 세워놨다가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못 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야당도 너무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메인으로 보되 빠른 시간을 처리될 수도 협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추경도 편성을 하고 있고 정부가 또 최근에 그 자가격리에 있어서 자택격리를 좀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앱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앱이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위치 정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어떤 그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때 격리자와 관리자 앱으로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고요. 또 이 GPS를 꺼놔도 이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씩 전화를 해서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앱이 개발이 되면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한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람이 울리게 되면 격리자는 발열, 기침 이런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후에 이 앱에 항목별로 예, 아니요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 시스템입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한계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앱 사용을 거부할 시에는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꼭 이 부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94개, 예. 91개 있는데 벌써 95개입니다. 예.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봤을 땐 전 세계 절반에 거의 육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베트남의 신속 대응팀을 베트남 지역 3개 정도에 어느 정도 파견한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파견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의 임무는 일단 시설 격리 중이거나 새로 베트남에 도착하는 그 한국 국민에 대한 격리 해제 교섭과 또 귀국 희망자의 귀국 지원,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좀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 절차를 강화한 국가와 지역이 총 9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전날 밤보다 4곳이 추가된 건데요. 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새로 입국을 금지를 했고 또 부룬디가 격리 조치를 내렸고 코스타리카와 덴마크, 또 방글라데시 등 3개국은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5개국이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검역을 강화했던 라트비아가 이 조치 명단에서 빠지면서 4개국이 추가된 수치가 됐습니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에 지금 포함되진 않았지만 오늘 11시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와 문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38도 이상이거나 또 증세가 있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각국의 외교 장관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재 우리 나라의 방역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예. 그 최근에 이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런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방역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다라는 표현까지 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교부 차원에서 참 많은 고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심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에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고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도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위신이나 아니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강경화 장관의 얘기가 일정 부분 저는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역 능력이 부족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혹시나 감염이 되거나 누군가 와서 확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증상자가 들어와서 확산을 시켰을 때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더 폐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북한이나 몽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못 오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국가에서 안심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지 않겠어요? 예. 뭐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뭐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외교가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외국 상황을 보면 중국은 조금 주춤하고 감소된 것 같아요. 이제 감염,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염시켜서 그걸 또 걱정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중국 외의 나라, 특히 이탈리아, 이란 뭐 이런 쪽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 상황부터 짚어드리면 중국과 자치령을 포함해서 지금 그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가 84개국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84개 국가에서 확진자만 9만 5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2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란의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확진자가 2,922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19일에 처음 발병을 했는데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현재 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중에 절반은 수도 테헤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완치자도 많아서 52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동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내전 중인 시리아와 예멘을 제외하고 12개 국가에서 총 3,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대다수가 이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확진자가 현재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전날 대비해서 587명이나 폭증을 한 건데요. 사망자도 100명이 넘어서 현재 107명, 치사율이 3.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북부 3개 주에 한해서 내려진 그 학교 폐쇄령이 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오는 15일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는 모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본 상황 잠깐 짚어드리면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본에서 전 세계 5번째로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1,0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00명을 넘었고 또 일본 내 감염 혹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302명, 또 일본 정부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이 14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아직까지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WHO는 아직까지 팬데믹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가장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의미 자체는 이래요.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모든 세계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팬데믹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경우에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그럴 수 있는데 자, 교수님 오늘 대담 두 분과는 여기까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정희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